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단연 자율주행차죠. 물론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똑똑한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도 장애물을 척척 피해갑니다. 또 오늘 같은 빗길에서도 안전 운행이 가능하죠. 이런 꿈같은 세상, 이제 머지않아 황금들녘의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국산 자율주행 트랙터가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이 똑똑한 트랙터가 상용화가 되면 주인이 시킨 비료 주기를 혼자 척척 해낼 거고요. 키 작은 과수를 관리할 때도 더 이상 머리 부딪힐까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황금들녘에 찾아온 IT 세상, 농촌 어르신들의 든든한 해결사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가을이 제철인 이 수산물, 중국의 옛 문헌에도 등장하죠. 조선의 학자 서거정의 시에 나오는 진나라의 필탁은 이것을 술안주로 즐겨 먹었습니다. 시인 이태백의 월하 독작 사수시에도 이것이 나오는데요. 한 손에는 이것을 들고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술연못 속을 헤엄치고 있으면 일생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바라리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맛이 좋다는 의미겠죠. 어제 서양에서는 이것을 스위밍 크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이유는 일반의 것과는 다르게 헤엄을 잘 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것은 헤엄보다는 옆으로 걷는 걸음이 먼저 떠오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방향이 잡혔나요? 네, 항생제 내성 글로벌 리더 그룹이 최근에 전 세계 식품 시스템에 사용되는 항생제 수준을 크게 낮출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줄여서 GLG 이제 부르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등 22개 국가 정상들 그리고 장관들, 시민사회 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국제 조직이고요. 이건 작년에 설립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와 함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연구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요. 항생제 사용 실태 보고서도 발표를 합니다. 네. 이번 성명은 지난 23일 날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세계 식품 시스템 변화방을 요구하는 유엔 식품 시스템 정상회의를 겨냥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GLD는요, 유엔 식품 시스템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생제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항생제 남용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조직이 된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 분야에 사용되는 항생제 양이 6만 5천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GLD는 인간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부터 줄여나가야지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의 질병을 막기 위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항생제 투입 중단에 대해 강조했고요. 또 모든 항생제는 각 국가에서 규제력에 있는 감독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방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관행적으로 항생제를 투입하고 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내성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농식품 분야에서는요, 항생제가 가축 질병 감염과 식물들의 병의 예방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항생제는 농식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게 되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결국은 약물에 대해서 내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항생제 한번 내성이 생기게 되면 그보다 약한 항생제는 아예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수술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GLG는 약물 내성에 관련된 질병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무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GLC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바베이드 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증가하는 항생제 내성 수준에 대처할 수가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고요. 방글라데시 총리 역시 책임감 있게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최우선 과제를 두고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개선을 촉구하는 단체가 지난해에 생겼다는 건데, 네, 그 UN 정상회의에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잖아요. 거기선 어떤 논의를 했나요? 네, 23일, 24일 이렇게 이틀 동안에 UN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아와 영양실조는 자연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라면서 사람들 그리고 지구 번영을 위해서 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영상회의로 진행이 됐고요. 150여 개 유엔 회원국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유엔 기관 사무총장, 청년들, 여성들, 민간 분야 대표들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유엔은 푸드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분야로 기아 종식 그리고 보편적인 학교 급식, 식품 손실, 폐기물 감축, 환경의 긍정적인 생산 혁신, 로컬 푸드 공급망 연합 등을 제안했고요. 회원국과 이해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주요 20개국 협의체 G20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전통적인 식문화를 통해서 건강한 식단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맞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공허한 약속을 먹고 살 수 있는 아동은 없다면서 아동의 식량 안보와 영양을 위해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부총장 역시 정상회의를 정리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이어질 9년간의 노력 또 이것의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약속들을 지켜나갑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FAO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FA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와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푸드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아와 영양실조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또 모자란 순환만 잘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좀 주목이 가네요. 네. 자, 유럽연합으로 가보죠.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앱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이 외래 동식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외래 동식물 정보망 구축과 함께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의 기구인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가 유럽 외래종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유럽의 외래 동식물 발생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발생 위치를 취합해서 기록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외래 동식물이 유럽의 생태계, 농업계까지 끼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0억 유로 우선으로 16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망을 구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말씀드렸던 유럽 외래종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럽연합이 지정한
외래 식물 36종, 동물 30종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외래 동식물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외래 동식물의 위협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유럽 침투 외래종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배포했는데요. 외래 동식물을 막기 위해서는 이 논의가 전문가에 한정돼서는 안 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그리고 관심 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기 때문입니다. 네. 앱에는요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외래 동식물에 대한 정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외래 동식물의 사진, 서식지, 특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일종의 외래 변충의 도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야, 이 외래동식물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규모가 큰 줄은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일반에게 이렇게 배포한다는 건 좀 감시해달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어떤 게 외래 동식물 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긴 하는데 일단 시민들이 외래 동식물을 발견했을 때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시민 제보 정보는 전문가 검증 후에 발생 지도에도 직접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고를 통해서 침입 외래종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정보를 모으고 또 외래 동식물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인 겁니다. 앱을 통해서 외래 동식물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침입 외래종 대다수가 유럽 대륙 내로 침투한 상태이고 그중에서 32개 종은 5개 이상의 회원국에 실제로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분포지를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유럽의 농업국가인데요. 상대적으로 분포가 낮은 지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등 농업이 주요 산업이 아닌 동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네. 외래 동식물이 유럽 내로 침투한 주요 경로는 개인이 암암리에 들여온 조경용 식물인데요. 동아시아에서 주로 들여온 가죽나무, 일본 스틸트 잔디, 아시아 며느리 배꼽 이런 종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들에게도 우리 식물이 약간 위협이 되는 거네요. 참. 네,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여온 이런 외래종들이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작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일본에서 방울토마토를 개발했는데 이게 유용한 물질을 많이 집어넣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용물질을 많이 포함하도록 한 그런 새로운 방울토마토가 개발이 됐고요. 일본에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과학 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는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인 사나텍시드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교정해서 토마토를 개발했는데 이 토마토 이름은 시실리안 루즈하이 가바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2kg이 배송료 그리고 세금을 포함해서 6,048엔 우리 돈으로 꽤 비쌉니다. 64,500원인데요. 네. 3kg이 7,506엔 해서 우리 돈으로 8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미나코 박사는 말씀드렸던 과학 전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17일부터 토마토를 출하했고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DNA에서 원하는 유전자 부위를 잘라내는 효소 단백질을 말하는 건데요. 작년에 노벨 화학상이 바로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떤 토마토기에 이 정도 가격에도 좀 잘 팔려 나가고 있는 거죠? 네. 회사 측에서는요, 일본의 츠쿠바 대학교와 그리고 츠쿠바 대학교에 있는 에라주 히로시 연구진이 같이 개발한 거라고 말하면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토마토에서 가바 분해 효소를 덜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교정했다고 회사 측에 설명했습니다. 이 아미노산인 가바는요, 뇌에서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막아서 수면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불안을 줄여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 측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덕분에 토마토의 가바 함유량이 5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회사는 올해 초 가바 생산량을 늘린 토마토 묘종을 전 세계 4,200여 원예 농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뉴사이언티스트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적용한 다양한 작물이 개발되고 있지만 상업 판매가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국의 로담스테드 연구소의 헬포드 박사는 이번 판매는
크리스토퍼 식품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전자 교정 식용유가 판매되고 있긴 합니다만 크리스퍼 이전 기술을 적용해서 적용을 하긴 했고요. 그리고 네. 또 캐나다에서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를 적용한 옥수수가 판매 허가를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판되지 않았습니다. 로담스테드 연구소의 헬포드 박사는 미국에서는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해로 갈색으로 바뀌지 않은 버섯이 2016년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역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치고 나가네요. 실제로 네, 판매까지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유전자를 크리스퍼 가위로 어떻게 좀 조작을 했다는 건데 이게 GMO와는 다른 건가요? 네. 과학자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은 같은 생물의 유전자를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기존의 유전자 변형 동식물 GMO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를 이용한 식품은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과 영국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기술을 적용한 작물을 GMO에서 규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영국이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교정 연구자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기술이 농민과 소비자, 환경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유전자 가해로 가축의 털이 덜 자라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로담스테드 연구소의 헬포드 박사 연구진은 암 유발 물질을 줄인 밀을 개발하는 실험을 개발했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근육량이 50% 증가도록 하는 유전자를 교정한 참돔이 시판 허가 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미르 신문은 유전자 교정 참돔은 이번 달 중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적용되는 또 다른 토마토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의 리프먼 교수팀은요. 지난 2019년에 열매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열도라는 방울토마토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도시에서 수경 재배로 키우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기존 토마토는 사람 키만큼 줄기가 자라기 때문에 도시나 컨테이너 안에서는 키우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꾼 겁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하는 코너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얘기로 이 시간 채워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이 IT 관련돼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모든 산업에서 IT가 쓰이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있는 재미있는 IT 이야기 좀 전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으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이쪽 얘기도 좀 따라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은 이 농업과 만나고 있는 IT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고요. 네. 뭐 통신, 뭐 요즘에 최근에 스마트폰 보시면은 뭐 3G, 4G가 아니라 5G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5G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하면서 관련된 뭐 기술인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 농업과 만나고 있는 쪽에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아마 스마트팜일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분야로 좀 각광받는 스마트팜에 대한 좀 이야기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꾸 얘기가 된다는 건 이제 곧 다가올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실제 똑똑한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지금 활용되고 있는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은 다른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는 이제 시설원에 그러니까는 비닐하우스나 온실 그리고 또 축사나 과수원에서 지금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딱 이 정해진 환경 안에서 그렇죠. 뭔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빛 같은 걸 조절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굳이 우리 사람이 관리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노동력을 줄여주는 뭐 이렇게 좀 똑똑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이 좀 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농업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할 때 뭐 허리를 많이 굽힌다거나 아니면 힘든 부분이 있거나 이럴 텐데 이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원의 작물들을 좀 이제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노동력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수확물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를 이제 좀 분석한 보고서들을 보면 연평균 한 16.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490조 이상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연평균 한 5%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뭐 시설 원액 그리고 과수 관련 기술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되고 기술이 더 좋아진다면 일반적인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곳에서도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게 또 이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막 활용되는 것들을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렇죠. 앞으로는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팜에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잘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모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온도라든지 토양의 상태 이런 것들을 센서로 다 관리를 하고요. 그 센서로 관리한 걸 통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줘서 그 최적화된 정보로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 작물을 심으면 잘 나오겠다. 혹은 또 거둘 때도 이러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도와주는 건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데이터라는 건 결국 중요한 건 쌓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때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내 데이터가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많이 하고 있나요? 뭐 실제로 최근에 통신사들이 이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5G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 무선으로 여러 개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우리가 엄청 큰 컴퓨터나 어떤 장비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보는 상황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한 대로 이러한 무선 통신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들 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CCTV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CCTV를 보기 위해서 뭐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는데 최근엔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CCTV를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농작물의 상태도 내 스마트폰 한 대로 모두 다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 CCTV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작물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를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약에 이 작물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작물을 지금 빨리 케어를 해줘야 돼요라는 것까지 이제 같이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뭐 단순히 한 통신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통신사들이 이러한 그 스마트팜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게 이제 확대되다 보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단순히 이런 그 어떤 실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밖에 있는 공간에서 실시간 드론으로 중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씨를 뭐 비행기로 뿌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반듯한 땅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드론 기술이 계속 좋아지다 보면 이제 이런 씨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잡초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론을 통해서 중계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트랙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오는 기술을 좀 보면 재미있는 게 실제로 이 자율주행 트랙터가 단순히 그냥 그 운전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른바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죄송합니다. 하게 되면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메라가 실제로 지나가면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잡초인지 아니면은 일반인지를 이제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체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잡초다라고 하면은 지나가면서 거기에만 농약을 짝짝 뿌리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트랙터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그 농장을 관리하는 기술들도 상당히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고를 정말 많이 덜어줄 수 있겠네요. 네네. 이런 거 그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볼 때 떠오르는 게 그 지하철역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밝고 막 연구실 같은 그 맞아요. 장면이 스마트팜의 미래다 이런 좀 인식이 있는데요. 그렇죠. 뭐 실제로 서울 지하철 타보시는 분들은 이런 껌껌하거나 어두컴컴할 것 같은 지하에 이런 화사한 빛이 있다니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지하철 뭐 충정로역이나 을지로 3가 뭐 답심리역, 천왕역 이런 상도역 같은 데를 지나가시다 보면 지하철 내에 메트로팜이라고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 농장인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랏빛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과학 영화 같기도 한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그리고 이 IT 기술이 합쳐져서 365일 24시간 내내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자체를 마치 어떠한 실내에 있는 농작물을 키우는 상태처럼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나 빛이나 습도, 심지어 이산화탄소 배양액처럼 작물이 실제로 클 때에 필요한 환경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인위적으로 계속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최적의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심지어 뭐 내부의 공기 흐름, 미세먼지까지도 철저히 통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뭔가 기후 변화가 있거나 병충해가 있거나 세균 이런 게 오히려 지하철에서 더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채소가 또 성장하는 거를 실제로 먹어보면 좀 부드럽다고 그래요. 예, 이러한 이제 그 병충해 전혀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일부 시설, 그러니까 그 모든 시설 중에 몇 개에선 좀 크게 하는 데들은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조차도 로봇이 하는 거예요. 네. 로봇 팔 같은 게 계속 있어서 그 안에서 이게 지금 최적화돼서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또 다시 거두면 씨를 뿌리고 이런 건데요. 최근에 또 서울이나 여러 가지 좀 큰 건물들에서 좀 재밌게 보는 게 이 로봇 팔로 돼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맞아요. 카페. 커피 담아주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로봇 팔이 씨도 뿌려주는 뭐 이런 것들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팔은 이제 씨 뿌릴 때 쓰고 또 네. 다른 시간엔 다른 데서 또 활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트레이에 돼 있으니까 이렇게 농작물 같은 게 이제 자랐을 때, 아니면 상추 같은 게 자라면 이걸 로봇팔로 이렇게 내리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노동력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조금 더 편하게 농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세상이네요. 군말 없이 일하는 로봇팔. 야, 이게 지하철이 약간 이렇게 통제된 환경이라고 하면 네. 실제 바깥에선 어떤가요?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뭐 여러 곳에서 좀
아무래도 통제된 환경보다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기술이 좀 많이 좋아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 보는데 한 가지 좀 아직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스마트팜이 말씀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데이터가 잘 모이고 센서가 좋아야 되는데 일부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퍼져 있는 스마트팜은 이 센서가 좀 불량이거나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한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트레스팜이다. 뭐 이렇게 아이고. 표현하시는 이제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센서부터 해서 좀 기반 기술 자체를 좀 좋은 기술이 조금 더 활용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좋은 센서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더 양질의 데이터가 모여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러한 기술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모이면 농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행복하고 아주 효율적인 농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통신사에서 광고라니까 네. 통신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실제 야외에서 기후 변화를 다 겪는 센서들이 약간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오늘 알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빨리 다가올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실제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올해만 해도 한 4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자체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좀 좋은 센서가 있는 좋은 업체들이 좀 많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89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보다 94명 줄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5번째로 큰 규모였고요. 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56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패턴상 오늘 확진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적게는 2,700명대에서 많게는 3,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위드 코로나로의 윤곽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국민들이 준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백신 접종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나 치명률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 90% 이상, 이 성인 기준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는데요.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날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신 패스는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에게 주는 증명서인데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선 이미 쓰고 있습니다. 모임 제한을 없애거나 늘리기 위해 이 식당이나 카페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들어갈 때 내는 건데요. 우리 정부도 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방역수칙을 풀진 않을 방침이고요. 이 먼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늦추고 방역 상황에 따라 나중에 다시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 수칙도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제 아침 일찍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네. 북한이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지 사흘 만인데요. 발사체는 30km 남짓한 고도 아래에서 4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 비행 궤적이 독특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의 경우 포물선 궤도를 들이는데요. 이번 발사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무기를 개발했고 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일정하지 않은 궤도를 보이는 미사일이라 요격이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이 청와대는 즉각 NSC 회의를 소집해 사안을 논의했는데요. 이후 북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종합적이며 면밀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또 어제부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회의에서 나올 북한의 결정과 메시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곽상도 의원을 둘러싼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곽상도 의원을 향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다 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제명 얘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산쟁이 뭐니 말을 해도 50억 원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도 읍참마속의 의지와 결기를 세워야 한다며 이 곽상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곽상도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 대장동 사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겠다라면서 이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해 당장 사퇴의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김재형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받은 돈을 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곽상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며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가 배당을 받았는데요. 네. 이 검찰은 수사팀을 보강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던 장제원 의원 캠프 직위를 내려놨다고요? 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경찰관 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래퍼 노엘의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총괄실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직을 내려놓는 것이 후보께 더 도움이 된다라면서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석열 후보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군요. 예. 네. 장제원 의원은 이 눈물로 나를 세우는 아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 이 가정은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식을 잘못 키운 죄를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이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장제원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이 이 배현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두 의원 간의 말다툼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건. 이 조사 속도에 좀 불만이 있었는지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선임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서 군 당국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고인의 부친이 어제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유족은 고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고인의 이름은 이예랑 중사인데요. 이해랑 중사의 부친은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면서 부실한 초동수사를 벌인 공군본부 그리고 20전투 비행단 이 부실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부까지 이 딸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깨버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이 고인의 부친은 지난 7일 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 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고요. 또 특검을 도입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자산을 매각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요?
네, 지난 2018년 11월 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미쓰비시 측은 지금까지 배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외면하자 결국 법원은 이 회사의 한국 내 상표권 그리고 특허권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항고를 이 대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서 이 대전지방법원은 자산을 돈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는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강제동원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원의 명령대로 미쓰비시 측의 자산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은 각각 2억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 차석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항의하는 등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제안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면서 이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